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쩌지? 같이 늙자고 손잡았는데 정작 혼자 남겨진 아내가 텅 빈 집에서 밥 한 술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건 상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의사 생활을 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감 닥터 이재건입니다. 많은 환자분 중에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분들도 참 많았어요. 특히 퇴직 이후 남성들의 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사실 통계를 보자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세, 여성은 85세, 무려 6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20년, 심지어 30년까지도 깎아먹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시는 분들에겐 건강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명을 몰래 깎아먹고 있는 5가지 습관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남성들 중에요. 술 때문에 아파졌어요 라고 먼저 말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많이 안 마셔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한두 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그런데 막상 검사해보면 간 수치가 치솟아 있고 혈중 중성지방이 위험 수치에 가 있고 혈압도 올라가 있고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이미 꺼져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작년에 오신 분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0세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체형도 보기 좋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웃는 인상이 참 밝으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며 제게 오셨죠.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하고 근데 이게 나이 탓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던 분이 피검사 해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이 50인데 180,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7년 높았고 당화혈색소는 당뇨 직전. 이게 다 술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니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그분 말씀입니다. 저 진짜 많이 안 마셔요. 그냥 회식 있을 때 한 병 반? 아니면 집에서 와인 한두 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장 위험한 건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시는 습관, 바로 그겁니다. 하루에 조금씩 마시는 유럽식 습관과 다르게 우리는 한 번 마실 때 소주 2병, 맥주 서너 병. 그것도 짧은 시간에 쭉 들이켜요. 그런데 간은요, 그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알코올을 분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코올은 간이 시간당 10ml 정도밖에 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소주 한 병엔 약 60ml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2~3시간 안에 한 병 마신다? 간은 비상사태예요. 그걸 수십 년 반복하면 간은 조용히 천천히 망가지는 거죠. 게다가 40대 후반, 50대가 넘어가면서 간의 해독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양이 이제는 회복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말하죠. 젊을 땐 이 정도는 마셔도 멀쩡했는데. 맞아요. 그땐 간이 젊었으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술이 정말 무서운 건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 증상도 없다는 겁니다. 초반엔 피곤한 것처럼 느껴져요. 식욕이 좀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입술에 뭔가 자주 나고 다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죠. 그런데 그게 사실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그 60대 남성분, 제가 술을 줄이자고 했을 때 처음엔 조금 버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치료가 아니라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준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에 술 마시는 날을 정하고 소주 대신 무알콜 음료로 바꾸고 다음 날은 무조건 간을 쉬게 하셨죠.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술을 끊는 게 어렵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이틀은 꼭 금주일로 정하시고 한 번 마실 땐 소주 반 병 이하.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몸을 쉬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간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술은 그냥 기분 내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간과 바꿔 마시는 겁니다. 값싼 기분 좋음을 위해 내 건강을 저당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는 그 정도로 마시진 않아. 그런데 간은 숫자로 대답합니다. 검진 수치로요. 몸은 정직하거든요. 지금 당신의 간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술보다도 더 조용하고 더 깊숙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삶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내가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깊숙이 빠져 있는 문제예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은 병들고 있는 상태.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받아요. 혹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참죠, 뭐.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경고등을 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말없이 참는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걸요.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버티고 또 버텼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묵묵히 일했고, 회식이면 끝까지 남아서 분위기 챙기고, 몸이 아파도 참고, 집에선 말없이 가장 역할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일에 쏟아붓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견디셨잖아요. 그 덕에 자식들 키워내고, 집장만 하고, 겉으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현실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 몇 마디가 전부고, 며칠 지나면 연락하던 사람도 뚝 끊기고, 회식 자리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서서히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물러나 버리죠. 게다가 집안 상황도 녹록지 않잖아요. 아들은 여전히 힘들게 일하고 있고, 노후 대비하느라 모은 돈도 자꾸 빠져나가고, 아내는 갱년기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손주까지 맞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쉼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말은 안 하지만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미안해서 그냥 괜찮다, 이 나이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지만 여러분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치고 있는지를요. 잠이 자주 깨고, 식욕도 없고, 입맛이 변하고, 예전보다 숨이 가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점점 늘어난다면 그건 그냥 세월 탓이 아니라 몸이 말없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이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의 무서움입니다. 말을 안 해도, 멈추지 않아도 몸은 다 받고 있다는 것. 스트레스는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생리적인 영향을 주는 독소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짧게는 몸을 보호하지만 오래가면 반대로 몸을 갉아먹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밤에도 숙면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알려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스트레스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언제 짜증이 났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냥 솔직하게 몇 줄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이나 쌓아놓고 살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15분만 걸어보세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주말에 손주와 공원이라도 잠깐 다녀오세요. 무슨 대단한 운동이나 치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말로 꺼내고 몸을 움직여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 3달쯤 지나면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훨씬 깊어지고 무기력함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신호를 보내고 그걸 알아주고 조금만 풀어주면 금방 반응합니다. 그 신호를 지금 당신이 알아차렸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남자들은 흔히 참는 것이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이 지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누군가와 솔직하게 대화하기, 단 몇 줄이라도 일기 쓰기. 이건 사치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다음은 이보다 더 무서운 습관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작되면 삶이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고립의 문제. 바로 사회적 단절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퇴직 후 겪는 문제인데요. 본인은 외롭지 않다 생각해도 몸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을 꼽으라면 병이 생긴 줄도 모르고 사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잃고 자신까지 잃어가는 분들입니다. 60대 중반쯤 되면요. 퇴직도 했겠다. 아이들 다 커서 집 나갔겠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는 날도 생깁니다. 그냥 뉴스 보다가 졸고 혼자 밥 먹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좀 무기력하긴 한데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몸이 고립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성규 어르신 67세였어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은퇴하고 퇴직 후엔 고향 근처로 내려가셨죠. 그 전까진 꽤나 활기찬 분이었어요. 동호회도 많고 후배들한테 연락도 자주 오고. 그런데 은퇴 1년 후 다시 진료실에 찾아오셨을 땐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리고 목소리는 작아졌고 무엇보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별로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이 높아져 있었고 공복 혈당도 위험 수치,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고 체중은 7kg나 줄어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 나를 찾아주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전화는 줄고 약속은 끊기고 결국은 메일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사는 게 아니면 그건 정서적 혼자나 다름없어요. 우리 몸은요, 사람이 없으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몸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역은 떨어지고 식사는 부실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몸은 계속 나빠져요. 박성규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2번만이라도 누군가와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난감해 하셨어요. 제가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들면 된다. 동네 서점에서 책 읽기 모임,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탁구 교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교회 무료 밥상 봉사. 제가 그런 리스트를 뽑아드렸어요. 그리고 석 달 후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요? 혈압도 안정됐고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표정은 살아났고
무엇보다 말하는 속도와 눈빛이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그런데 진짜 편한 건요, 필요할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동호회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게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나눈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연락할 친구도 잘 없고 마음 터놓을 사람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관계의 끈을 하나 맺을 때입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좋고 가까운 지인에게 안부 문자 한 통이라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 한 번 잡는 것. 그게 우리 몸을 살립니다. 수명도 늘려주고 마음도 건강하게 해줘요. 다음은 더 은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자각 못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다음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들어주세요. 가장 빨리 최신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래 하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기쁨입니다. 바로 다음 습관은 수면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체질이 원래 잠이 짧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잠이 부족해서 몸이 고장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당신의 잠버릇이 수명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요. 새벽 4시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하루에 4-5시간 자도 괜찮아요. 전 워낙 체력이 좋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피로, 그게 몇 년째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십니다. 60대 이후에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은 건강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한 분이 생각납니다. 55세 중반의 IT 업계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외모도 깔끔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진료실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아무리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낮에도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몸은 멀쩡한데 자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은 평일엔 새벽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주말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압은 경계 수치, 공복 혈당도 올라가 있고 면역력 지표도 떨어져 있었어요. 입가엔 자주 재발하는 헤르페스 흔적까지. 이분께 수면 다이어리를 권했습니다. 일어난 시간, 잠든 시간, 몇 번 깼는지,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를 적어보시라 했죠. 한 달 뒤에 그걸 들고 오셨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 4시간 40분, 그마저도 깊은 잠은 하루 1시간이 채 안 됐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입병이 자주 생겨요. 둘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유발합니다. 셋째, 식욕 조절이 망가집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뭔가를 먹고 싶고 특히 단 것, 짠 것,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해져요.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수리 시간을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께 수면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을 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스마트폰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엔 꺼두기.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유지.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 금지.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딱 2주 지나고 나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은 안정됐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수치보다 그게 더 반가웠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수면이 고장나 있다는 신호예요.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걸 잃는다는 건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지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오늘 밤 30분만 더 일찍 누워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끄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조용한 음악 들으며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잠은 당신 몸의 유일한 수리공입니다. 제대로 재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운동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습관이 남았습니다. 가장 무심하게, 가장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 그런데 이게 당신의 수명을 무려 10년 이상이나 줄이고 있다는 사실. 바로 앉아있는 시간, 좌식 생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이 어떻게 근육을 녹이고 혈관을 막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다음 10년, 20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시나요? 별 생각 없이 물어본 질문 같죠? 하지만 그 대답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글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있고, TV 보다가 앉아 있고, 책 좀 보다 앉아 있고,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같죠? 그런데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한 분이 계셨어요. 39세의 회계사였는데 책상 앞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은 따로 안 해요. 그래도 일할 때 머리를 계속 쓰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이었죠. 하체 근육량이 60대 수준으로 줄어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2배를 넘겼고, 혈당은 당뇨 전 단계, 심지어 혈액 속 염증 수치까지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루 12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은요,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먼저 빠져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고 허리 통증이 따라오죠. 그리고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게다가 대장암, 전립선암처럼 혈액 흐름과 관련된 암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그 회계사분에게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씩만 걷기, 점심 먹고 20분 산책하기, 퇴근 후 30분 걷기,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기만 해도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말해줬습니다. 근육량이 올라가고 혈당이 안정됐고 중성지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게 뭐 대단한 운동도 아닌데, 그냥 움직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뀌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에 가고 땀 흘리고 러닝머신 뛰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저 30분마다 몸을 일으켜주는 것. 그게 혈액을 흐르게 하고 근육을 깨우고 몸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곧 건강을 깎아먹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다면 광고 나오는 사이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2층까지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 몸의 수명을 1년, 3년, 5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년 이상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릴 수 있는 건 수많은 환자들이 정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였을 뿐인데 몸이, 삶이, 인생의 리듬이 달라졌어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어떻게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좀 고쳐야겠네. 하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뭘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아주 쉬운 3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분간 걸으세요. 그냥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도 좋고 화장실에 가서 기지개라도 쭉 펴도 좋습니다.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몸은 깨어납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당신의 몸은 지금 이 2분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둘째, 오늘 밤은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TV를 일찍 끄고 휴대폰은 멀리 두고 불을 살짝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그 30분이 내일의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시간 더 자면 이렇게 다르구나를 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셋째, 오늘 안에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굳이 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지? 요즘 건강 어때? 그 짧은 한마디에 상대방도 당신도 같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말 한마디로 다시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 3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회복한 루틴이기도 합니다. 매일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 1%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게 쌓이면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주 작은 선택들, 그게 모여서 10년, 20년, 30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내가 30분 일찍 잠든 것, 오늘 내가 2번 더 걸은 것,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민 것, 그 하나가 당신의 몸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무기력했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작은 울림과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매일 걷기 2분, 금요일 금주, 먼저 안부 묻기, 그 어떤 짧은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바꾸겠다. 나는 다시 살아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주변의 소중한 분들, 형제, 친구, 아내, 동료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들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새로운 생명의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야기로 꼭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해 주셔서 당신은 지금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차역 매표소 앞에 선 박선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선 그녀의 모습. 선자 씨는 괜히 주변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선자 씨는 결국 표를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손에 쥔 건 월 130만 원의 연금이 고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돈, 익숙하지 않은 혼자만의 시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자, 올해로 65번째 가을을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의류 작업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 그 속에서 20대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눈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박선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내가 병원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뭔지 알아? 평생 일만 했다는 거야. 내 삶을 위해 쓴 시간은 없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걷고 싶은 곳 가보고 살아. 그냥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깝잖아. 그 말은 박선자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한 발짝 내디뎌 보리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65살 여성이 어떻게 홀로 여행길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선자 씨의 사연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선자 씨는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시골 청년들에게 서울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 단순한 한 문장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도시로 이끌었습니다. 박선자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아 들어간 곳이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줄지어 놓인 재봉틀, 멈추지 않는 기계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손. 그곳에서 박선자의 청춘은 천과 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26이 되던 해 고향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서울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결혼했습니다. 아이 둘이 태어나면서 박선자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전투였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곁에 있어 외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 밖의 길로 흘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자 집은 적막으로 가득 찼고 선자 씨의 마음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의 홀로 사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선자 씨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빈자리를 채울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1가 되던 해 40년 가까이 다니던 작업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습니다. 큰아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탰고 작은아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비웠습니다. 그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잘 살면 그만이지. 그게 박선자의 신념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자신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걸 다 내주고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제 손에 남은 건 지친 몸과 월 130만 원의 연금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박선자의 삶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삶이란 게 이런 건가?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과의 모임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몇 해 동안 암과 싸우다 겨우 회복한 이웃이었습니다.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 이웃이 박선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게 뭔지 알아? 평생 일만 하느라 내 삶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살아봤다는 거야. 우리 아직 걸을 수 있잖아. 마음 가는 대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가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그 말이 박선자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까? 그날 이후 박선자는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켰습니다. 60대 자유여행기라는 채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혼자 여행 한번 가볼까 하는데 괜찮을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가셔야죠. 아직 힘도 있으시고 혼자라서 더 자유롭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 제가 숙소랑 교통 싸게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경로 할인 체크하면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평일에 가시면 반값도 반값 수준이에요. 잠시 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거 클릭해서 하시면 돼요. 못 하시겠으면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딸이 보낸 예약 사이트 링크였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던 박선자의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혼자서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 한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선자의 머릿속엔 이미 한 곳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경주. 그곳은 단순히 유적지를 구경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떠났던 여행지였습니다. 당시엔 돈이 없어 허름한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그래도 불국사 계단을 오르고 첨성대 앞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던 그 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 그 뒤로 박선자는 어디 멀리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혼자지만 추억 속 남편과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박선자의 첫 여행지는 자연스럽게 경주로 정해졌습니다. 딸이 알려준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주말 숙박료는 10만 원 가까이 했지만 평일인 화요일엔 특가 할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색란에 경주 평일 저렴한 숙소라고 입력하자 여러 게스트하우스와 작은 여관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중 깨끗해 보이는 방 사진과 함께 가격이 표시된 숙소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가 6만 원에서 평일 특가로 4만 원. 선자 씨는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도 차근차근 계획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경주까지 KTX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KTX 요금은 원래 49,800원이었지만 경로 우대 30% 할인을 받아
34,860원에 구입했습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총 69,720원이 들었습니다. 경주역에서 숙소까지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예정인데 편도 1,500원, 왕복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교통비를 모두 합치니 72,720원이 나왔습니다. 식사는 미리 검색해둔 현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 맛집 위주로 계획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박선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얇은 카디건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혼자 떠나는구나.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20살 처음 서울행 기차를 탔던 날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선자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KTX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신혼 시절 남편과 손을 맞잡고 불국사를 오르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그 추억이 여전히 박선자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옛 기억을 따라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첫날 점심은 황리단길 근처 작은 식당에서 경주 전통 쌈밥 정식을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상이었지만 신선한 쌈채소와 된장찌개에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저녁 때는 숙소 주인이 추천한 로컬 식당에서 해결하고 경주빵을 사들고 보문단지 호수를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빵을 베어 물며 호숫가를 걷는데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은 숙소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식사로 해결했습니다. 토스트 2조각과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을 천천히 둘러본 뒤 점심은 대릉원 쪽 쌈밥거리 인근의 작은 한식 백반집에서 8,000원 하는 순두부 백반을 먹었습니다. 따끈한 순두부찌개와 갖가지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한 끼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경주역 근처 카페에 들러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15만 원 남짓으로 다녀온 박선자의 첫 1박 2일 혼자 여행. 비용은 크지 않았지만 얻은 건 정말 컸습니다. 혼자 길을 나선다는 두려움이 처음엔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고 돌아왔을 때 쌓이고 쌓였던 마음의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내린 듯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행길 위에서 박선자는 낯선 풍경을 만날 때마다 오래 묵은 먼지가 털려나가듯 새로운 숨결을 들이켰습니다. 낯선 길모퉁이마다 새로운 생각이 피어나고 그 생각들이 그녀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아직 펼쳐야 할 장이 남아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희망이 잔잔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 늦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온기가 퍼져갔습니다. 그날 KTX 창가에 앉아있던 박선자의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설렘으로, 후회가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뒤 박선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확신 하나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박선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 구체적인 여행 자금 계획을 적었습니다. 연금 130만 원 중 생활비 90만 원, 공과금, 식비, 약값까지 챙기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땐 전통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며 조금씩 아꼈습니다. 옷이나 생활용품은 당장 급하지 않으면 미뤘습니다. 그리고 여행비 3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비상금 10만 원으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자금 계획을 짜고 보니 한 달에 한 번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종종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하는 반찬 가게 포장 업무를 도와주는 부업도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두세 번만 나가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여행 통장에 넣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10월 어느 날 박선자는 내장산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보고 평일 새벽 첫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경로 할인을 받아 왕복 3만 원이 조금 넘는 교통비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내장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박선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발밑에선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박선자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10년 동안 나는 제대로 살아있었던 걸까?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내 인생은 어디로 갔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단풍 터널을 지나며 박선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에도 아직 이렇게 선명한 계절이 남아 있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점심은 입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8,000원. 그릇에 담긴 나물들이 소박했지만 한 입 한 입이 따뜻했습니다. 내장산에서 돌아온 후 박선자는 다시 가방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박선자는 정동진 해돋이를 보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로 할인을 받으니 편도 25,000원. 기차 안은 따뜻했지만 정동진역에 내리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해가 떠오르기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그리고 박선자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손은 시렸고 발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왔나? 집에서 따뜻하게 있을걸?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걸 보러 왔어.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러 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끝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박선자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는 순간 모든 추위가 녹아내렸습니다. 아직도 내가 새벽을 기다릴 힘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용기가 있구나. 그 희망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따끈한 해물순 두부를 먹으며 박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밝아진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의 길을 걸으며 박선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주로 떠났던 첫 여행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박선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검색해 볼까?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 여행 가방을 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엔 무거웠던 가방이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진해의 벚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고 하동의 녹차밭은
여전히 싱그럽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해운대의 파도는 청춘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임을 깨닫게 했고 진주의 등불은 혼자여도 괜찮다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수 밤바다에서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것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푸른 바다를 바라볼 때 박선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든 나는 계속 걸을 거야. 박선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65의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여행은 단순히 어딘가를 다녀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임을. 거울 앞에 선 박선자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박선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요즘 여행 다니느라 바빠. 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좋아요. 여행길에서 박선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특히 하동 녹차밭에서는 혼자 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으셨다는 그 할머니는 박선자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혼자 다니는 게 좋아요.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박선자는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박선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으시네요. 아직 한참 다니실 수 있어요. 나도 70 넘어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순간 박선자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혼자만의 위로가 아니라 같은 세대가 서로 공감하며 용기를 나누는 길이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은퇴 직후 박선자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40년 동안 다니던 작업장을 떠나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은퇴 후 삶인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건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선자의 아침은 늘 다음엔 어디로 갈까라는 설렘으로 시작됩니다. 수첩에는 가고 싶은 여행지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여행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선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없을까? 주변에는 박선자처럼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 어디를 가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선자는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딸은 잠시 놀란 듯 침묵했다가 곧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주말 딸이 집에 와서 유튜브 채널 개설을 도와주었습니다. 첫 영상을 찍는 날 박선자는 떨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앞에 앉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선자입니다. 혼자 여행을 시작한 지 6개월 됐어요. 오늘은 제가 다녀온 경주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영상은 서툴렀습니다. 말도 더듬고 편집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경로 할인받는 법, 평일 특가 숙소 찾는 법,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현지 맛집 정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것들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63살인데 혼자 여행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어머님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박선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그 후로 댓글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자는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할 때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걸을 힘이 있고 누릴 시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걸음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저절로 이어집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댓글이 달립니다. 용기 얻었어요. 내일 표 예매할게요. 저도 출발합니다. 박선자의 여정은 이제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작지만 따뜻하고 작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들처럼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나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여도 넉넉하지 않아도 걸을 힘이 있고 꿈꿀 용기가 있다면 박선자는 내일의 여행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65 박선자의 여행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박선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창밖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계신가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도 이웃 동네도 좋습니다. 꼭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버스 한 번 타고 가는 작은 모험도 충분합니다. 꼭 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할 친구를 찾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저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선자의 여행이 계속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여행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은 여전히 넓고 여러분은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